1453년 가을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좌정승 김종서의 저택 앞이었습니다. 달빛도 가린 캄캄한 밤이었죠. 그 무리의 선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8살이었어요. 경덕 궁직이라는 미관말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던 남자였죠.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이날 밤 이 남자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그의 이름은 한명회입니다. 훗날 세조의 장양이라 불리며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되지만 결국에는 죽어서도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죠. 그날 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서가 철퇴에 맞아 죽었어요. 황보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과연 이 평범했던 하급 관리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어서까지 치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거의 버려질 뻔했습니다. 38살까지 과거에 낙방하고 미관말직에 머물렀죠. 송도교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됐습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하고 살생부를 작성했죠. 사육신을 처단했습니다.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어요. 2딸을 왕비로 들였고 3번이나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는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관참시라는 치욕을 당해야 했죠. 오늘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서 처형대로 떨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415년 가을입니다. 한성부의 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주 이씨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였던 것입니다. 사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얼굴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작고 약했죠. 당시에는 이런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아이를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키워봤자 병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다고 했죠. 그때 한 늙은 여종이 나섰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려는가요? 여종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입니다. 여종은 아이를 솜으로 꽁꽁 쌌어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밤낮으로 지켰죠. 젖을 먹였습니다. 체온을 유지시켰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가 됐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힘찬 울음이었죠. 기적처럼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한명회의 배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났지만 대업을 이룰 운명이었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런 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야사에는 그렇게 전해져요. 한명회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개국 공신이었어요.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확정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었죠. 하지만 한명회 자신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한명회는 고아가 됐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죠. 종조부인 한상덕에게 의탁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한상덕의 집에서 자랐어요. 어린 한명회는 어땠을까요? 고아라는 서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상덕은 어린 한명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라고요. 언젠가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명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총명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도 떨어졌죠.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한명회는 좌절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한명회는 과거 공부보다는 전국을 유람하며 명산을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공부머리와 잔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이었죠. 책략과 계책에는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한명회는 38살이 됐습니다. 1452년 문종 2년의 일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마침내 과거를 포기했어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신 음서로 관직에 들어가기로 했죠. 음서요. 조상의 덕을 입어 벼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급제만큼 명예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8살까지 과거에 붙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받은 자리가 개성의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이었어요. 그 궁궐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궁직이었죠. 미관말직 중에 미관말직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한명회는 이 자리마저도 감사했습니다. 40살이 다 되도록 벼슬 하나 없었으니까요. 개성에는 한양에서 온 관리들끼리 모이는 송도계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도 가입하고 싶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한바탕 비웃었습니다.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38살의 한명회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날의 굴욕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명회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친구 권람이었어요. 권람은 권근의 손자였습니다. 1450년에 장원 급제한 수제였죠. 한명회와는 정반대의 인생이었습니다. 권람은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한명회는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권람은 인정받았어요. 한명회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았습니다. 함께 전국을 유람했어요. 명산을 다녔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죠. 미래를 그렸습니다. 권람은 한명회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책략에는 뛰어나다는 것을 말입니다. 1450년입니다. 권람은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병서요? 군사 관련 책이었습니다. 그 일의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야심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식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를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책략과 계책에는 뛰어난 친구가 있다고요. 수양대군에게 딱 맞는 참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말했어요. 대군 마마, 제 친구 중에 대군 마마를 도울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라고요.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권람이 한명회를 소개했어요.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자마자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져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고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한명회도 수양대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책을 쏟아냈어요. 조선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권력 구도를 읽었죠. 수양대군의 야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했어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승하했어요. 1452년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죠. 수양대군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종서와 황보인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생 안평대군도 세력이 만만치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군 마마, 힘이 필요합니다라고요.
무사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명회는 예전에 충순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관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때 무사들과 교류했었죠.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달손이었어요. 양정이었습니다. 유수였죠. 무예가 뛰어난 무사들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이들을 하나둘 수양대군에게 소개했어요. 30여 명의 무사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명을 받으면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죠.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동행했어요. 이 여행에서 신숙주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편이 됐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에서 권람, 홍윤성과 함께 밤낮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세밀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요. 살생부였습니다. 살생부요?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정리한 명단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조정 대신들의 성향과 능력을 일일이 파악했어요. 수양대군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설득 가능성을 따졌죠. 누구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는 회유 대상이었어요. 누구는 관망 대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분류했죠. 한명회는 냉철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만 보았습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명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한명회가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가짜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김종서에게 급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명회가 김종서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어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받았어요.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읽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어요. 지금이다. 이어 망룡이 철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리쳤어요. 쾅!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김승규도 당했습니다. 순식간이었죠. 계유정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명회가 준비한 무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사대문을 장악했습니다. 동대문입니다. 서대문이에요. 남대문입니다. 북대문이죠. 모두 막았어요. 주요 군사시설을 점령했습니다. 훈련도감을 장악했어요. 금이영을 차지했습니다.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황보인도 죽었습니다. 최지호도 당했어요. 민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그날 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경회로 궁궐로 들어갔어요.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저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몄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린 단종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었어요. 겁에 질렸습니다. 수양대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대로였어요. 완벽했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한명회는 정난 공신 1등에 책봉됐어요. 경덕 궁직에서 하루아침에 공신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받은 벼슬은 사복시 소윤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명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수양대군의 최측근이 됐으니까요. 1455년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받았어요.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다시 좌익 공신 1등에 올랐어요. 우승지가 됐습니다. 세조의 최측근이 된 것입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장양이로다라고요. 장양은 한나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명재상이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죠. 한명회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송도기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자신이요.
칠삭둥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자신이요. 38살까지 낙방을 거듭했던 자신이 이제 왕의 장양이 된 것입니다. 한명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1456년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것이죠. 성산문입니다. 박팽년이에요. 이계였습니다. 하위지였죠. 유성원입니다. 유흥부였어요.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를 꾀했습니다. 한명회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리했어요. 사육신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혹했어요. 정몽주의 후손 정보가 한명회를 찾아왔습니다. 천안매제였던 한명회에게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한명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명회를 천추의 악인이라고 규탄했어요. 그해 12월 한명회는 정부를 나온 죄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죽음을 당했어요. 한명회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권력의 계단을 올랐죠. 한명회가 만든 살생부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 100여 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각자의 성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능력이 기록돼 있었죠. 수양대군에 대한 태도가 분석돼 있었습니다. 설득 가능성이 평가돼 있었어요. 한명회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수양대군을 지지하는지요? 누가 반대하는지를 말입니다. 누가 중립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를 어떻게 대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거 대상은 분명했어요. 김종서였습니다. 황보인이었어요. 이들은 절대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할 것이었죠. 그러므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회유 대상도 있었어요. 신숙주였습니다. 정인지였어요.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힘을 보여주면 따라올 것이었죠. 관망 대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지켜볼 사람들이었어요. 승자편에 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치밀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실수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계유정난 당일 밤의 상황을 다시 봅시다. 한명회는 무사들을 배치했어요. 각자의 임무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김종서 집으로 갈 사람들이요. 황보인 집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사대문을 지킬 사람들이에요. 궁궐로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한명회가 신호를 보냈어요. 움직였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한명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죠. 편지를 건넸어요. 김종서가 읽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퇴가 내려쳤어요.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일이 벌어졌어요. 황보인의 집이었습니다. 무사들이 들이닥쳤어요.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최지호의 집이었어요. 그도 당했습니다. 민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역시 목숨을 잃었어요.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권력 핵심이 제거된 것이죠. 수양대군은 궁으로 들어갔어요. 단종을 만났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무를 꾸몄다고 보고했어요. 단종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수양대군 앞에서 어린 왕은 무력했어요. 대신들을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대신들이 궁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김종서가 죽었다는 것을요. 황보인도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요. 대신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입니다. 한명회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살생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했죠. 대부분의 대신들은 수양대군을 따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곧 제거됐습니다. 계유정난은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한명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성공의 대가는 컸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이 희생됐어요. 단종은 왕위를 잃게 됩니다. 사육신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한명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456년 도승지가 됐습니다. 1457년 이조판서에 올랐어요. 상당군에 봉군됐습니다. 같은 해 병조판서가 됐죠. 1461년 상당부원군으로 진봉됐습니다. 1462년 우의정이 됐어요. 1463년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1466년 마침내 영의정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정승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한명회의 인생은 승승장구였습니다. 1460년입니다. 큰딸이 세자빈이 됐어요. 훗날 예종의 왕비 장순왕 후였습니다. 1467년입니다. 넷째 딸도 왕비가 됐어요. 성종의 왕비 공혜왕 후였습니다. 한 사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한명회는 공신에 4번이나 책봉됐습니다. 정난 공신이었어요. 좌익 공신이었습니다. 익대 공신이었죠. 좌리 공신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한명회의 이름이 23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한명회는 한강변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압구정이라 했어요. 갈매기와 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어요. 명나라 사신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명나라 사신을 위해 압구정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어요. 궁중에서 쓰는 차이를 빌리려고 성종에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지 못했어요. 한명회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임금을 우습게 여긴 것이라고 탄핵했습니다. 한명회는 귀양을 가야 했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한명회의 재치와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세조와 신하들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세조가 장난스럽게 신숙주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경도 따라해 보라라고 말했죠. 신숙주가 술에 취해 정말로 세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너무 세게 비트는 바람에 세조가 비명을 질렀어요.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석한 세자도 신숙주를 노려봤어요. 한명회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주상께서 정말로 화가 나셨구나라고 생각했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신숙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끄고 자는 척 하시오라고 말했어요. 곧 왕께서 사람을 보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신숙주는 한명회의 말대로 했어요. 과연 얼마 후 세조가 보낸 내시가 왔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신숙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돌아가 보고했어요. 신숙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습니다라고요. 세조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취했으니 그랬겠지라고요. 한명회의 기지로 신숙주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한명회는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어요. 오가작 통법을 만들었습니다. 5집을 한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였죠. 면리제도 창안했습니다. 면과 리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제도였어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사용됐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어요. 행정가였습니다. 개혁가였죠.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1467년입니다. 세조가 승하했어요. 13살의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예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회의 딸 장순왕 후가 낳은 아들 인성대군이 있었지만 겨우 4살이었어요. 결국 세조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3살의 성종이었어요. 한명회의 또 다른 딸 공혜왕 후가 왕비가 됐습니다. 한명회는 장인이자 원로 대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피해 대가도 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요. 1456년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단종 복위를 꾀했어요. 지편전 학사들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한글을 창제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가차없이 처리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됐어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사육신은 굴하지 않았어요. 단종이 진짜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조는 역적이라고 말했죠. 결국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혹했어요. 능지처참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지가 찢겨나갔어요.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처자식이 노비가 됐죠. 한명회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냉철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정몽주의 후손 정보가 한명회를 찾아왔습니다. 천안매제였던 한명회에게 호소했어요. 사육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한명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명회를 천추의 악인이라고 규탄했어요. 한명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해 12월 한명회는 정부를 나온 죄로 고발했습니다. 나원이요. 임금을 원망한다는 죄였습니다. 정부는 죽음을 당했어요. 천안매제였지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철저했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명회를 두려워했어요.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간신이라고 불렀죠. 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만든 것이 조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린 단종보다는 능력 있는 세조가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사육신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남았을 것입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한명회는 밤마다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사육신의 얼굴이 나타났을 거예요. 정부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천추의 악인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낮이 되면 한명회는 다시 냉철한 권신이 됐습니다. 1484년입니다. 한명회가 나이를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했어요. 성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궤장을 내렸죠.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지팡이를 하사한 것입니다. 최고의 예우였어요. 1487년 11월 14일입니다. 한명회가 병석에 누웠어요. 성종은 즉시 내일을 보내 치료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신하들을 보내 문병하게 했죠. 병이 위독해지자 승지를 보내 유언을 듣게 했습니다. 성종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한명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변변치 못했습니다. 학문도 없고 벼슬도 보잘것없었어요. 성종은 한명회가 아들을 부탁하면 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사사로운 일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 성종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어요. 처음에 부지런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라고요.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임금에게 정사를 잘하라는 충고만 남겼습니다. 그날 한명회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성종은 조정을 파하고 조제를 지냈습니다. 예장으로 장사를 치렀어요.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영화로웠어요. 칠삭둥이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87년 11월 한명회가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한명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17년 후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지리라는 것을요. 자신의 시신이 목 잘리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504년입니다. 성종이 승하했어요.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연산군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폭정이 시작됐죠.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생모 윤씨가 성종의 후궁들의 모함으로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요. 1482년 27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산군은 광기에 휩싸였어요.
갑자사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윤 씨를 모함한 후궁들을 궁중뜰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폐비를 찬성한 대신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한명회, 정창손, 심회, 어세겸, 한치영 모두 부관참시에 처해졌습니다. 1504년 5월 11일입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청주로 향했어요. 한명회에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리들은 한명회의 관을 파헤쳤어요. 17년 동안 땅속에 있던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었어요. 한명회의 머리가 한양으로 실려왔습니다. 연산군은 죄명을 써서 저자거리에 매달게 했어요.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회요. 세조의 장양이라 불렸던 한명회입니다. 그의 해골이 한양 거리에 효수된 것이죠. 부관참시요.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한명회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처벌받은 사람은 239명이었습니다. 이 중 122명이 죽었어요. 한명회, 정창손 같은 훈구파 원로들뿐만 아니라 남이온, 정여창 같은 살인파까지 가리지 않고 처벌받았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무자비했어요.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요.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됐고 그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였죠. 중종이 즉위하면서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들이 신원되기 시작했어요. 한명회도 복권됐습니다. 관작이 회복됐고 다시 세조묘에 배양됐어요. 하지만 한번 파헤쳐진 무덤, 한번 잘린 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거의 버려질 뻔했던 아이요. 38살까지 과거에 낙방하고 경덕궁직이라는 미관말직에 머물렀던 남자입니다. 송도기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남자가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됐어요. 계유정난을 설계하고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사육신을 처단했죠.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됐고 2딸을 왕비로 들였으며 3번이나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장양이라 불렸고 압구정이라는 아름다운 별장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영화는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관참시라는 치욕을 당해야 했죠.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명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한명회를 탁월한 책사이자 뛰어난 행정가로 평가해요. 오가작통과 면리제를 만들어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고 말합니다. 세조를 도와 조선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한명회를 간신으로 규정합니다.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쿠데타의 설계자요. 명분 없는 권력 찬탈의 주역입니다. 사육신을 죽이고 정몽주의 후손까지 해친 냉혹한 권력자예요. 엄청난 부를 쌓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명회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정치가였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한명회는 계유정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의 야심과 한명회의 책략이 만나면서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단종은 왕위를 잃었고 사육신은 죽었으며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한명회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사육신을 처단할 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한명회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린 단종보다는 능력 있는 세조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단종 복위 운동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사육신을 제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식의 일도 부탁하지 않고 오직 임금에게 정사를 잘하라는 충고만 남긴 것을 보면 한명회에게도 어떤 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압구정입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이죠. 그 이름이 바로 한명회의 별장 압구정에서 왔습니다. 5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명회의 흔적은 남아 있어요. 갈매기와 버들이라던 그의 꿈은 동네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청주에는 지금도 한명회의 신도비가 있어요. 1681년 숙종 때 세워진 비석입니다. 한명회가 죽은 지 200년 가까이 지나서였죠. 한명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치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한명회의 삶은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거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됐어요. 38살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재능과 기회가 만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1453년 그날 밤 김종서의 저택 앞에 섰던 38살의 한명회입니다. 송도기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그 남자요. 한명회는 그날 밤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아니 죽어서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한명회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이상으로 한명회의 이야기를 마칩니다.